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 장동혁 대표가 당내 절윤 요구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거센데요. 오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올해 들어서 좀 주목됐던 재판이었고 언제 결과가 나오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요. 결국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활용해서 각국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보수 성향이 좀 강한 대법관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위법에 손을 들었습니다.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올 것이 왔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법부가 보다 못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옐로우 카드를 던졌다고 보거든요. 지금 연방 대법원에 아시다시피 9명인데 6명이 이제 보수적인 판사들이,데도 네.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불리한 이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도 어떻게 보면 한국과 약간 비슷한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 충돌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겠다. 나아가서 미국 내 보수와 진보 진영이 또 어떤 갈등 또 훨씬 심화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대외적으로 이제 미국과 또 관세 압박을 그동안 받아왔던 우방국들 간의 갈등도 재점화될 가능성은 높다. 이 틈바구니는 대한민국 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맺어왔던 한국 간의 미국 간의 관계,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기존에 해왔던 포지셔닝 전략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올해 11월이죠. 미국 이제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당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불리한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이럴 경우 한미 간의 협상의 무게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안팎으로 내우 외환에 심하게 직면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주의 깊게 좀 더 신중하게 미국과의 대미 관계를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를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새로운 좀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은 기업들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미국 대법원은 정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저는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이 이런 관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모든 것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대통령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규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숫자에 대한 조정까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정말 명쾌한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몇 가지 대응, 이른바 플랜 A, B, C가 있어야 되는 거죠. A는 기존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고, 네. 우리 더군다나 이제 돈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무효가 됐다고 미국 백악관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플랜 B 무역법 제 122조 꺼내고 그다음에 또 이게 안 되면 이른바 슈퍼 301조를 또 꺼내 들면서 그걸 근거로 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텐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 관세를 따라줘야 하는가? 그다음에 우리 국내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도 일단 기업에 대해서 또 환급도 해줘야 되는데 새롭게 오는 규정되는 이 관세에 대해서는 또 이게 품목별로 또 다 달라요. 또 예외 조항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고조됐다는 것. 이 대응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거지만 가장 거시적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의 정치적 리더십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더군다나 이 관세라는 무기를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교역이라든가 이런 레버리지 싸움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데 처할 수 없어서 길게 보면은 국제 정치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갈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이렇게 또 꺼내들 카드에 대해서 각각의 카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어느 수위로도 대응해야 되는지 정교하게 치밀하게 굉장히 경우의 수가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플랜 B라고 볼 수 있는 반격에 나섰는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 전 세계의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앞서서는 속보로 긴급 대책 회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당장은 외형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역법이라는 무역 확장법 통해서 계속 관세 정책을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형적으로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급박하게 미국의 내부와 외부가 급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투 트랙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나는 네. 상당히 좀 저는 일종의 슬로우 모션 전략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관세라든지 또 우리가 미국과 협의했던 5조 달러의 대미 투자 액수라든지 관세 15% 이런 부분들이 당장 크게 변화를 하지 않겠지만 굳이 우리가 서둘러서 이 계획을 이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제 슬로우 모션 전략을 얼마 전에 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SNS 우리가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한 발도 물러섰지만은 이렇듯이 우리는 약간 밀당으로 해서 템포 조절을 보면서 미국의 상황 정원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던 많은 기업들이 삼성이나 현대에 대한 좀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당히 좀 우리 지금 조선업이라든지 마가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은 액수를 투자하기로 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차질이 생기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기업들의 보호 차원에서도 면밀하게 좀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 위주로 가되 안보회의라든지 경책실장을 모여서 이제 정부 회의를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미국 대응을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현명한 우리 대응 태도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입장들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관세 합의를 통한 대미 수출 여건 큰 틀은 유지하되 기업 이익 보호를 최선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전략이 좀 나올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지금 그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니까 우리가 입장을 너무 앞서 나가 버리면은 그것도 곤란해지니까. 근데 저는 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얼마 전 일본이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이른바 중간 선거에서 키라고 하는 조지아주 그다음에 이런 쪽에다가 이제 이제 세계 투자를 했는데 저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선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 말하자면 좀 서로 간에 돈독한 우위와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바로 무역법 122조는 이거거든요. 국제무역시 적자라든가 그다음에 달러 가치 하락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최대 150일 그러니까 5달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하지만 이건 5달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요것도 이거는 어느 정도 기한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또 대응하겠다면 슈퍼 301조는 보복성 관세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만 당하지 않을 정도를 택하면서 그다음에 먼저 선투자를 통해서 미국과 신뢰관계 속에서 우리는 좀 낮은 관세를 계속적으로 좀 부과받는 쪽으로 그다음에 품목별로 외 조항도 많으니까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지금 어찌됐건 전 세계 일괄적으로 이걸 다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만 싹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가 선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신뢰를 계속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품목별 예외별로 이렇게 좀 관세를 조정받는 그다음에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또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정교하게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큰 틀에서 한두 개 툭툭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매우 그러니까 제가 플랜 B, C, D에 따라서 우리도 경우의 수를 놓고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의 신뢰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를 확신을 주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얼마 전 일본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좀 방식을 따라서 하면서 그나마 우리도 선투자를 통해서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먼저 좀 가는 쪽으로 그렇게 양국 간 좀 긴밀한 협의를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트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청와대도 오늘 오후 2시에 이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이 내용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무기징역 판결이 나온 뒤 장경욱 대표 당일날은 입장 발표가 없었습니다만 다음 날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여권의 반응까지도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2월 20일 제2의 내란으로 역사가 규정하지 않을까. 위헌 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분명해지는 그런 선택을 했다. 네, 선고 당일날은 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만이 있었고 장동혁 대표가 다음 날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절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인가 많은 이목이 집중됐는데 결국 이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의외였어요. 저도 의외였고 저도 충분하게 이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면서 네. 우리가 미래를 나아가야 한다. 뭐 그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걸 봤는데 의외로 좀 뭐랄까 아직도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그런 듯한 모습으로 비춰져서 네. 많은 분들이 좀 놀랐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장 대표가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굉장히 숙고했을 거고 그다음에 주변의 얘기를 들었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장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판사 출신이고 그래서 판결문을 면밀히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아쉬움을 얘기했고 또 법조인답게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제 3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는 그런 국가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원론적으로 맞죠. 근데 그거는 법조인의 언어지 정치인의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에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법 원칙을 얘기할 수는 있어도 정치란 것은 결국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고 공감대를 사는 행위인데 굳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이제 아직도 보면은 장 대표가 대표로서 취임을 했고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당내 그 리더십 공고하지 않다. 그다음에 지난번 탄핵으로 인해서 보수 내부가 좀 분열돼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 그래서 장 대표의 크게 큰 전략은 굳힌 다음에 그다음에 중도로 뻗어가는 전략인데 아직도 굳히기 단계가 좀 덜 끝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선거가 3월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선정국에 접어들 텐데 그 전까지는 조금 더 굳혀놓고 그다음에 장외 세력, 장내 세력 다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분열과 갈등을 끝내서 뭉친 다음에 그다음에 중원으로 진출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선거란 건 6월 선거면은 결국 4월, 5월에 구도가 짜여지니까 그러면 그때 1대1 여야 구도로 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굳혀놓겠다. 그런 전략으로 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시기적으로 장 대표도 늘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내 타임라인이 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 맞춰서 선거를 갈 것이다. 근데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은 본인도 서울과 부산시장을 잃으면 나도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굳혀놓은 다음에 더 내부 단일되고 그러니까 장외 세력까지도 하나로 제도권 안으로 뭉쳐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중원으로 나가는 이 전략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과연 장 대표의 타임라인이 맞긴 한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국민들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타임 또 라인이 될 건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굳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른 시간에 이제 말하자면 중원으로 뻗어나가는 전략도 그거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주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 선거를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일부 반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밝혀라. 어제 일단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좀 굳혀놓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하겠다라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해석까지는 하셨는데 어제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도 많이 놀랍고 좀 황당했죠. 사실 본인 판사 출신인데 내란 혐의에 대한 1차 선고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뭐 무죄 추정 원칙이 들어서 사실상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도대체 이분이 이 분노에 너무 사로잡혀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 정도의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구구 멘탈이 강하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절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단순히 윤어게인 세력과 연결돼 있고 지지를 받는 것보다 한 2단계 정도 넘어서서 완전히 포위돼 있지 않나. 윤어게인 세력의 두 발목을 잡혀서 꼼짝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포위 당하지 않고서야 저 시점에 저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지포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포기한 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6월 지방선거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저런 멘트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지방선거를 이미 포기하고 나 장동혁과 극소수의 강성 우파의 세력만 똘똘 뭉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다라는 정말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오판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당명 바꾼다는 그 예비 당명 중 하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래를 여는 공화당이라는 것도 하나 유력하게 지금 둘 중에 하나 올라와 있다는데 너무 놀랐어요. 공화당이라는 저 당명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60년대 당명이 나왔던 거고 그야말로 보수 하면 떠오르는 게 말하는 공화당이라는 표현인데 저 당명이 유력한 2개의 당명 중 하나가 거론됐다 할 정도면 장동혁 대표 멘탈이 정말 구구구나. 더구나 당 갈라치기 하는 세력과 당후하게 절연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장 대표가 얘기하는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도 누굽니까? 지금 상당히 한동훈이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를 외연 확장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비당권파들, 온건 보수들, 심지어는 중도층들 이런 세력들과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본인이 커밍아웃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후 어떤 장동혁 대표 입장 변화, 전략 변화 이런 부분들이 어렵겠다. 점점 더 미궁 속으로 안개 속으로 더 힘든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장동혁 대표의 발언 이후에 당 내부에서도 좀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소장파인 대안과 미래 이상관 의원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친한계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지도부 총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친한계에서의 반응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뭐 친한계라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따르는 그런 계파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축출이 됐고 그다음에 그 당시 최고위원 맡았던 두 사람이 지금 징계와 지금 말하자면은 지금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장 대표에 대해서는 뭐 부글부글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장 대표를 끊어내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대안과 미래 같은 소장파 의원들조차 여기에 대해서 이게 반발하는 거는 저는 위기의식이 있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선거란 거는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지는 게임이잖아요. 당연히 41대 59의 싸움이라면 51의 길을 가야 승리를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좀 좁혀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장 대표의 생각을 하면 무조건 넓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다 좀 단단한 화학적 결합을 통한 탄탄함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확장을 해야 그게 비로소 좀 뭐랄까 좀 더 파괴력과 그런 확장력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안과 미래의 얘기는 이런 거죠. 국민과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강한 워딩을 썼지만 실제로 이렇게 당이 극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3월이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갈 테고 그다음에 어제부터는 이제 예비후보 등록이 이루어졌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이 자꾸 좁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걸 장동혁 대표가 얼만큼 전략적 지점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아까 장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당의 세력까지 다 들어오고 당의 우리 안에서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모든 범보수의 텐트를 국민의힘 안에서 한번 이룬 다음에 가보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참 그게 이제 미묘한 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처럼 어떤 걸 더 우선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을 먼저 얘기하면서 다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콘크리트처럼 탄탄한 속에서 확장을 나가야 되는 건지 뭐 방법에 대한 차이들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소장파 의원들 모임까지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장 대표가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 더 빠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지금 상황에 처했다. 그 신호로 받는 게 맞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의힘 비당권파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제 사과하라라고 하고 지도부 총사퇴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고 사실 너무 그동안의 주장들이 산발적이었어요. 말하자면 비단꽃파들 어떤 결속력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메시지 효과 이런 부분 대단히 부족해요. 지금 이 정도 시점이 됐으면 뭐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뭐 이를테면 뭐 한동훈 대표 지금 뭐 이미 뭐 징계를 받았습니다만은 안철수라든지 또 조경태 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이렇게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과거에도 구당파들 있지 않습니까? 당을 구당파 연석회의 같은 걸 만들어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만 할 거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어떻게 보면 국민힘도 살고 보수정도 사는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 보면 산발적이고 그때그때 사안사안별로 비판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면은 국민힘이 당의 분열만 계속 가속화될 뿐이고 실질적으로 국민힘이나 어떤 보수정이 다시 되살아나고 부활하는 그런 효과는 적다. 그래서 이제라도 빨리 그런 구당파 연석회의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체계적인 대응 전략 같은 걸 모색하면서 이른바 비주류와 비주류대 대화를 하는 거고 서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협상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 내부 투쟁만 할 뿐이지 실제로 찬반 세력들이 소통을 하고 대화하고 공통적으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절차적인 모습, 노력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그런 비주류의 모임 필요해서 주류 측과 네. 긴밀한 전략을 찾아 나가서 국민이 살아나가는 방법을 되게 체계적으로 강도 높게 좀 속도 있게 모색할 시점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예, 민주당도 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내란이다, 내란 정당이다라고 못 박았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구체화될 수도 있을까요? 이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게 몇 달 전에도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판을 받고 내부에서도 별로 동의를 못 받아서 그냥 무산됐습니다만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제2의 내란이라 다름없는 선언을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당 국민의힘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해산돼야 되고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비판을 받아서 마땅한 거고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도나 법으로서 정당 해산 절차를 밟아간다라는 건 사실 별개 문제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특정 정당이 또 다른 정당을 해산하는 절차를 갔을 경우는 많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사실은 예. 어차피 지금 국민이나 내란 주도 세력은 지금 사법 심판, 어떤 국민들 여론으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이 앞서서 정당 해산 절차까지 나설 필요는 있겠느냐라는 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도 회의적일 뿐더러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네. 더구나 6월 지방선거에 저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심판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한 무리하게 나설 경우는 역효과도 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 아닌가요?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는 예. 대상은 그건 이제 먼저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제안을 하겠죠. 제안을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예.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조심스럽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입장인 거죠.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예,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정치적 구호로 끝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결국 소송의 주체가 정성호 법무장관이 돼야 될 텐데 네. 뭐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치권이 군부를 뗀다 하더라도 정부가 나설 가능성도 저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안은 국민들이 결국 정당은 선거로서 심판하는 거지 어떤 행정 절차로서 심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제2의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얘기하는데 장 대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내란이고 그게 무슨 헌법 파괴입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개도 요구해야 된다. 소출하는 거는 이번에 났지만 행위로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재판 결과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한 것이 그것이 내란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자체가 위원정당 정당 해산 심판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정치가 사법의 힘을 빌려서 정치를 옥죄려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기절초풍할 일이 될 겁니다. 정당 이 장 대표의 말 가지고 위원정당으로 해산 심판하는 거는 정말
정 대표 말을 빌려 기절 초풍한 일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그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런 강한 압박이 마치 국민 여론처럼 이렇게 좀 포장하는 듯한 효과는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를 좀 갈등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정치 효과를 노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이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다 수렴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내란 프레임을 계속 지방선까지 가져가겠죠. 이제 이렇게 결국 이 선거 전략을 좀 드러낸 거라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경우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으로 그걸 맞설 것인가? 선거란 건 구도가 맞붙는 거고 이슈가 맞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물과 인물이 맞붙는 그런 이제 싸움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쪽에 그 내란 프레임에 대한 공격을 계속 수성하거나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면은 후보들로서는 열세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저 경합 지역 열세 지역에서는 어려우니까 이제 대화원과 미래 같은 이제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에서는 이 얘기를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우리 얘기를 꺼내야 선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장동혁 대표에게 촉구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 대표도 선거를 벌써 2번이나 치러보고 당 대표 선거도 해서 선거를 이제 그 큰 싸움을 치러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 거예요. 알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런 구도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언제 스윙 전략을 꺼낼 것인가, 언제 본인이 이제 좀 확장의 변곡점으로 갈 것인가, 요게 이제 타이밍만이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3월이 이제 당명 바꾸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전향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명을 바꿨을 때도 왜 이런 당명을 선택했는지는 최고위원회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확장 전략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뭐 공화당이라는 어떤 네임이 들어간 새로운 당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죠. 근데 뭐 미래와 연대와 공화 이 세가 예. 키워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 공화당이라는 이제 당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플레임을 갖다 하더라도 약칭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지금도 국민의힘인데 우리가 국힘 내지는 민주당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네. 약칭도 어느 정도 국민의 귀에 쏙 들어오는 어쨌든 스티커 메시지처럼 달라붙는 그런 또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당명을 질 겁니다. 근데 공화는 사실 최 원장님 뭐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과거 박정희 시대의 유산 잔재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화란 말은 정말 보수의 원래 가치입니다. 그게 공동체와 화합을 통한 그게 연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공화라는 말이 갖는 굉장히 원론적인 의미는 좋은데 다만 이제 그게 과거 박정희 시대 유산처럼 비춰지는 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설득해낼 것인가 이게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공화, 미래, 그다음에 연대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조합해낼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이 선고된 다음 날에 첫 입장문도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주장한다면서도 국민께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하지만 재판부의 내란 논리는 납득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메시지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 구국의 결단이라는 표현이면 19세기, 20세기 표현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해서 군인들이 쿠데타를 쓸 때 흔히 쓰는,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용어 중에 하나인데 저 표현을 지금 20세기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쓰게 되네요. 그리고 본인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만약 검사가 되지 않고 군인의 길을 갔더라면 자기가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라고 주위에 많이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검찰 생활을 27년 했지만 상당히 마인드는 강성 군인의 그런 정신이 투철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결국은 국정 운영이 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초적인 요인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쭉 그 본인이 소견을 밝혔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보면 12.3 내란 계엄 이런 부분 하나도 잘못 없다는 건데 이후 사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어찌된 사고 이런 부분을 보면 결과적으로 사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엄에 실패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줘서 죄송하고 그것 때문에 경찰과 군인들이 사법적 처벌을 받게 돼서 미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엄이 실패해서 미안한 거지 계엄 자체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주장이거든요. 더군다나 사법부 재판부에 대해서도 내란 논리 납득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12.12 같은 내란 친일 쿠데타 마인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제 만천하에 어떤 국민들에게 다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래서
이번 6월 지방선거도 본의 아니게 많은 정책 변수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번 6월 지방선거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심판이 결정적으로 가장 큰 제1 변수가 되고 제1 상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과의 뭐 말은 있었으면서도 또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었고 끝에는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까지 담겨 있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도 뭐 선거에도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짚어주시죠. 저는 이 부분은 저는 뭐 선거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보수 진영 전체에도 조금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를 했으면 명확하게 사과를 하는 게 좀 맞는데 근데 어쨌든 재판부가 판단했잖아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맞죠. 그럼 뭐 누구의 권한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헌법기관의 군대를 동원한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건 명쾌하게 한 거예요. 계엄은 그 당신 권한이 대통령 권한이 맞아도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헌법을 파괴했으면 거기에 대한 죄가를 치러야 한다면은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몇 가지 어떤 이런 저런 다툼에 대해서 내가 항소해서 다퉈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은 저를 위해 다시 한번 뭉치고 싸워달라는 얘기들은 강성 지지층의 일종의 정치 재판임을 호소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인 만큼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보수의 위기를 또 불렀던 그런 전직 대통령인 만큼 오히려 좀 뭔가 대승적인 사과 그리고 국민께 정말 그 엎드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수 진영의 나중에 회복에 좀 도움이 될 텐데 네. 대통령 혼자 나 명예를 뭐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또 공감대가 있을지 설득력이 있을지 저도 이 메시지는 별로 그렇게 윤 전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국민 모두에게 아니 보수 진영 전체 국민 다 포함해서 모두가 아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와 관련해서 미 정부의 반응이 나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이 미 정부의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대통령 입장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언론 보도지만 사실 그게 일부 이제 보수 언론을 아마 지칭한 것 같은데 자꾸 좀 한국 국내 문제에 대해서 백악관 측에 물어보고 또 그 백악관의 발언 중에 네. 보수 진영에 유리한 코멘트만 선택을 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고 보수의 논리를 확장시키는데 언론이 이제 동원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대선 때도 보수 진영이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구해줄 거다 우리를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뭐 미국으로 와서 백악관 앞에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미국 전역에 돌면 시위도 하고 그래서 마치 트럼프 정부가 백악관이 뭐 한국 정치에 깊이 개입을 해서 트럼프 윤석열 전 대통령 보수 진영에 힘을 실어주길 바라는 듯한 이런 메시지와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건 저는 네.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뭐 내정 간섭 이런 문제를 떠나서 더 이상 국내 문제, 국내 사법적 반전이니까 우리가 뭐 알아서 할 문제지. 자꾸 미국 사람들이 코멘트, 미국 백악관 조야 사람들이 받는 거는 이거는 보수지 뭐 유불리를 떠나서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창피한 일이거든요. 국내 정치 문제를 자꾸 미국 조야에 물어보거나 이런 거는 절대 우리 국민으로서는 낯뜨거운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일부 이렇게 인용을 하는 이 일부 언론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전 너무 예민한 반응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외신들이 주요 기사로 타전 다 했습니다. 본국에다가. 그리고 뭐 CNN 같은 뉴스 채널들은 브레이킹 뉴스로 다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니까 그럼 전직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당연히 미국 정부 입장 물 수도 있는 거죠. 지난번에 특검 조사 때 우리가 오산 미군 기지를 미국 군 당국과 합의 없이 압수수색했다가 큰 그 어쨌든 반발을 샀고 이게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건 또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그렇다면은
우리 국내 문제라는 게 우리 정치 문제라는 게 미국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정설인데 그러면 그 과정에 미국 정부의 어떤 입장을 들 것인지 꼭 우리의 그 보수 진영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코멘트 하나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게 그게 굳이 뭐 내정 간섭까지 비호할 일인가 싶어서 저는 이 대통령께서 너무 이걸 민감하게 받는 것이 아닌가 트위터 정치가 너무 과해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도 뭐 그냥 유감스럽게 생각하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질문을 통해서 마치 이제 답을 얻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은 조금 너무 이 사소한 일을 과하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일부 뭐 유튜브에서도 이 반응을 좀 옮기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나 이제 이 보수 유튜브라고 하는 그쪽에서도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보수든 진보든 간에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지만은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좀 수위를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치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정 뭐 고성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공천권에 영향력을 끼친다. 뭐 이런 구체적으로 이름들이 드러나고 이런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절대. 그래서 이거는 보수 유튜버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참고는 하되 정치에 개입을 하고 마치 함께 같이 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거리를 둬야 된다. 보수 유튜버든 진보 유튜버든 간에 예, 언론과 어쨌든 언론이라든지 예, 그런 SNS 같은 정치 세력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참고할 건 참고하고 도움을 받을 건 받지만 함께 가는 모습을 같이 묶여서 뒤섞여서 가는 모습은 절대로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다. 특히 그런 유튜버 정치를 할 경우는 양극단, 네. 보수 지금 뭐 극단적으로 싸우게 되는 양단 정치 그리고 감정의 정치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좀 적극적으로 템포 조절, 수위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거 한편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구하러 온다라는 얘기도 막 네. 계속 나오면서 작년 내내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정치권의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 반응 보세요? 그렇죠. 저 일부 유튜버들은 본인들을 대안 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또 다른 이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진영 스피커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보도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적인 지면을 가진 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종합 편성 채널이라든가 이렇게 공신력을 가진 이른바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 즉 레거시 미디어가 예.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이른바 언론의 범주에 속하는 거고 거기서 보도되거나 거기서 검증하거나 거기 필터를 거쳐서 전파로 나가는 거나 지면에 활자화되는 것 그걸 믿고 그걸 토론하는 게 맞지 그 주장에 불구하고 그다음에 검증도 필터링도 거치지 않은 그 날것의 사안에 대해서 그저 자신의 이익과 정파적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대한 언론을 받아들이는 건 저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 사회가 그런 공론장애 지금 균형이 무너지다 보니까 왜곡된 지금 이거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좌우 진영 혹은 진보 보수 가리지 말고 저는 어찌됐건 레거시 미디어가 다시 부활할 때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의 신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보낼 때 비로소 저는 공론장애 질서가 잡힐 수도 있고 정치권도 그런 걸 가지고 다시 확대 재생산하면서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의 계몽과 계도도 그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좀 균형 있게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